근데 이번에는 치킨 게임도 없고 지금 이제 다시 엔데믹으로 가는 분위기면 올해가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이제는 뭔가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하면 이제 홍콩의 헤지펀드나 이런 프랍데스크에 있는 거기서는 한다는 얘기가 그 스냅드래곤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우리도 AP 그래서 엑시노스나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왜 기술 때문에 퀄컴한테다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 있는 중식당 친리에 왔습니다. 이 식당이 전국 3대 탕수육으로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탕수육을 시켜서 먹기로 하고요. 탕수육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연초 이후에 1월 3일부터 외국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컨센서스를 훨씬 밑도는 어닝 쇼크를 냈고요. 그런데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2019년 1월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수 대표님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책 쓰셨죠? 네. 책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 우리 박세익 대표님 강력 추천이라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네. 참 덕분에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안 그래도 그 추천사 쓰면서 책을 앞에 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강력 감사합니다. 추천을 해드렸고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가 그 책 제목이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예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식사합시다 시청자 분들이 보시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있는 거 다 쏟아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2019년 1월 4일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발표를 그때도 앞두고 저희 펀드 매니저들도 삼성전자를 밑에서 많이 지졌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무섭게 사면서 2019년도에 삼성전자 주가가 44%나 올랐고 1Q, 2Q 전부 다 어닝 쇼크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지금 너무나 비슷한 데자뷰인데 그때는 왜 그렇고 이번에도 지금과 같이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이렇게 큰 사이클이 한번 마무리되면 급속도로 하락하게 되는 거죠. 네, 네. 하락하게 되는 거고 보통 주가 측면에서는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보통 앞바닥은 이제 공급단에서 이슈가 나옵니다. 이제 보통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이제 투자 축소, 예. 웨이퍼 투입 감소.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키옥시아 같은 업체들은 다 줄인다고 했는데. 다 줄인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작년 12월이 좀 되게 안 좋았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네네. 삼성전자 바닥이 그때 51,800원인가 였었는데 지금은 벌써 61,500원 네네. 나왔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책에서 그 문구를 보면서 그렇구나. 보통 우리가 이제 쌍바닥을 치는데 네네. 저희는 기술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 바닥과 이 바닥은 어떤 같은 악재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도체는 처음에는 공급 이슈로 빠지고 두 번째가 네, 수요. 수요에서 이제 진바닥이 나오는 건데요. 진바닥이 나오고 네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고가 쌓이는 네네. 그런 모양새가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감산 이슈가 나오면 일단은 앞바닥을 찍고 약간 좀 반등을 하는데 네. 그거 자체로는 또 올라가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제는 이 쌓여있는 재고가 감소하는 예. 그리고 이제 재고가 감소하려면 주문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올 하반기에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뭐 한 달, 두 달 전에 보면 뭐 엄청난 사상 최대 재고가 쌓였다. 네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고객단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네. 맞는 얘기예요?
네,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유통 쪽에서 있는 재고들이 좀 빨리 소진이 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 과거하고 조금 다른 게요. 과거에는 이제 공급자들의 재고만 체크하면 대부분 이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업체들의 재고도 있고 유통업체들의 재고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작년에 그 기억하시죠?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예. 사태.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쇼티지가 나니까 네. 수요업체들이 평소에는 지고 있지 않던 재고들을 메모리도 혹시나 뭐 쇼티지가 날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재고를 안 가지고 있던 재고들을 지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막 섞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수요가 꺾이니까 이 재고 증가 속도가 유례없이 빨리 일어났던 부분들이 세계 주체가 모두 재고를 지고 있었던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때 여러 이제 해상 물류가 네네. 완전히 뭐 폭증을 맞습니다. 하면서 네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비행기로 나르다 보니까 네네. 여객 수요는 확 줄었고 네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이제 화물이 전 세계 1등이다 보니까 네네. 반도체는 빨리빨리 나를 수 있었는데 기업 그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네네. 반도체는 뭐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때 너무 재고를 많이 네네. 확보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안전재고라는 말이 그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안전재고. 네네. 그렇죠. 원래 재고에 안전재고라는 말은 없거든요. 왜냐면 네. 수요업체들,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업체나 PC 업체들은 보통 이제 수요 업체들인데 얘들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3에서 뭐 7% 왔다 갔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재고를 잘못 지고 있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원래 재고를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적인 역병이 불고 전쟁도 발생하고 하니까 네. 이제 안전 재고를 지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측면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그때 2018년 3월 달에 트럼프가 첫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네네, 그렇죠. 야기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맞습니다. 또 견제를 할지 모르니까 일단 땡겨. 그때도 그런 수요가 좀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좀 있던 와중에 이제 이 역병이라는 부분, 코로나19라는 이제 역병이 더 촉발시켜버린 거죠. 이런 게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을 타는 이런 업종은 이 가수요가 발생을 하면 네네, 그렇죠. 보통 반도체도 엄청난 이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뭐 옆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뭐 돈 한 5억 내 가지고 반도체 회사 하나 차려볼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만 가수요가 생겨도 가격이 확 올라가고 근데 또 공급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요가 또 조금만 공급보다 밑더라도 네네, 가격이 그렇죠. 확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요 단계는 그 재고가 지금 빠르게는 네. 소진되고 있는데 수요단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아직 없는 건가요? 네,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는 건 없는데요. 네.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네네. 한 9억 대 만들어지다가 작년에는 6억 대인가? 네네, 그렇죠. 많이 못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어. 그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최적화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적화 실력이 떨어지니까 좀 메모리를 좀 오버 스펙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급의 제품이 만약에 애플이 동급의 제품을 뭐 4GB 수준의 D램을 쓴다 그러면 중국은 이런 게 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8기가를 쓴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메모리 수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셧다운이 되니까 네. 일단 나가서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이 또 좀 더 이렇게 버티면 뭐 앞으로 또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를 좀 이연시켰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작년 한 해 동안은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핸드폰 바꾸러 가고 뭐 할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렇게 언택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셧다운이 되면 일단 TV하고 노트북 PC를 좀 많이 사고요. 네. 이제 집에서. 네, 그렇죠. 스마트폰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외부 활동을 많이 할 때 좀 이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염 속도가 빨라지니까 한 번은 네. 이제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적응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다니기 시작할 거고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도 아무래도 좀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올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난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적자가 났던 게 2011년이었던가요? 한 12년 만에 처음 적자가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데 그 2011년도에 하이닉스가 이제 SK텔레콤한테 넘어가는 그런 우선 대상자 협상자로 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 이제 11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전에 이제 뭐 LP다나 이런 회사들이 10년 네네. 이때 막 치킨 게임의 맞습니다. 그 막판에 이제 막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1년 만에 12년 만에 이렇게 적자 난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게 그때는 치킨 게임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치킨 게임도 없고 지금 이제 다시 엔데믹으로 가는 분위기면 올해가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예전보다 네.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참여하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정보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뭐 재고의 증가 속도도 굉장히 유례없이 빨랐지만 재고의 축소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빗그로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디램의 빗그로스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수요단 아니면 네. 공급단? 공급단에서요. 아, 공급단의 네. 빅그로스가 네. 야, 그래도 수요가 항상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5에서 20% 정도 네네. 빅그로스가 매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신규 투자가 거의 없어도 기본적으로 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예. 부분에 그걸로 통해서 한 15%가 그냥 늘어납니다. 예. 이제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예. 근데 그 수요가 꺾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 그 어떤 감산 이런 것들이 예. 너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조금 살아났는데 공급단에서 빅그로스가 마이너스 난다는 말은 그게 재고가 네네. 너무 많아서 생산을 안 해도 맞습니다. 예, 재고를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고가 좀 위험 수위에 다다르면 스페셜 딜이라고 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확 밀어내버리거든요. 아마 삼성의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쇼크성으로 나온 것도 아마 스페셜 딜이 꽤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밀어내기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주세요. 왜 밀어내기를 할까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지고 있으면 그 핸드폰에 이연 이제 생산도 나타날 거니까. 네네. 그런데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차도 새 차 나오기 전에 헌차는 일단 뭐 연말이라도 빨리 소진시켜야 그렇죠. 되잖아요. 털어버리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못 넘어온 게 그 사파이어 레피즈가 계속 한 1년 반 이상 연기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결국은 이제 출시가 되고 네네. 뭐 몇 월 때부터 생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이 이제 양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양이 맞는 DDR5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메모리를 그냥 밀어내서 파는 건가? 네네.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 합리적인 추정이신 것 같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그 DDR5라는 건 결국 서버향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네, 클라우드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삼성이 그때 서버 시장에서 한번 실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도요? 네네, 맞습니다. 1X 공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19나노 정도 됐습니다. 그때 아마존 웹 서비스 쪽에 클라우드용 이제 D램을 납품했는데 발열 이슈 때문에 리콜 있었죠. 한 3, 4년 전에 있었죠. 네네, 그게. 맞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그때 서버 시장 점유율이 확 축소가 됐었고요. 네. 삼성은 그때 문제 있던 라인들을 모바일 D램으로 많이 전환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그 서버 시장을 많이 가져갔었고요. 그래서 DDR5로 바뀌면서 삼성이 여기 시장을 굉장히 뭔가 초격차로 가져가려는 부분이 있는데 DDR5부터는 일단은 설계가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기존의 DDR4에서 5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공정도 같이 바뀝니다. 공정이 기존에 한 18나노, 예. 17나노 이 정도 수준에서 16, 14나노로 확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16, 14나노로 가면서 중요한 게 EUV라는 어떤 예, 공정이 노광. 신규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대당 2천억이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일드한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이
낸드에서 적자를 아마 10에서 예. 15% 정도를 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작년 4Q에. 그러면 삼성이 그 정도 낸드에서 적자를 냈으면 경쟁사들은 아마 30% 이상 적자가 났을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경쟁사들이 여기서 낸드에서 캐시번이 일어나는 거죠. 예. 네, 현금을 막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 사이에 삼성은 D램의 EUV 로드맵을 빨리 진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오. 그러면 경쟁사들은 EUV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 낸드에서 돈을 까먹기 때문에 뭔가 배팅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나 했을 때 네. 하이닉스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예, 삼성전자하고 TSMC가 그 EUV 노광 장비를 전부 다 아도쳐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 이런 테크 마이그레이션 공정에서도 이 EUV 네네. 장비가 필수적인 거 네네. 맞죠? 맞습니다. 예. 네네.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하이닉스가 좀 제약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제 재무적인 컨디션을 보면 삼성이 지금 캐시 현금성 자산이 한 110조에서 128조 정도로 추정이 네. 되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순 채무가 15조입니다. 네. 왜냐하면 솔리다임 인수하느라고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하느라고 거기에 7조가 들어갔고 7조나 들어갔어요. 네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폭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월 2천억 이상씩 지금 적자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올라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한쪽은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한쪽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네. 이 고금리 상황에서 네. 완전히 다른 입장이네요. TV가 완전히 엇갈려 버린 거죠. 예, 저도 삼성전자가 뭐 110조 들고 있고 네네.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현금이 굉장히 많은 네네. 기업이라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는 빠졌지만 현금 많은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좋다 그렇죠. M&A 하기도 하면서 좋고.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다 현금 부자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네네. 하이닉스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태네요. 네네. 근데 최근에 좀 하이닉스가 그래도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게 25억 달러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어요. 아, 네. 네네. 그거 봤어요, 제가. 네네. 그 덕분에 그래도 주가가 그나마 이 정도까지 좀 네. 이제 좋아진 거고요. 만약에 외화채 발행 안 됐으면 금리가 그래도 꽤 높습니다. 6.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신문을 매일 보니까 네네. 외화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대비해서 그죠? 네네. 예, 그만큼의 이제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면서 했느냐 했는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네네. 뭐 지금 뭐 금리 수준에서는 뭐 괜찮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만약에 발행 못했으면 지금 SK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뭔가 여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SK 온에도 지금 투자를 그렇죠.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네, 성공해서 네. 그럼 일단 자금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된 거네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지만 뭐 충분하진 않죠. 왜냐하면 네.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도 EUV 장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중국 우시에 이제 네. 43% 이제 D램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EUV 장비를 못 들여놓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그 상황도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인텔의 솔리다임이 또 대련에 주로 폐입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 리스크를 그대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떠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시 반도체 업황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과거에 이제 80년도에 이제 펄서너 컴퓨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모바일에서 디램이 많이 쓰였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네네.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이제 70% 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번 또 거대한 이 반도체 시장이 생겼고 2012년 13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주가가 이제 빵 뜨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를 네네, 하면서 그렇죠.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면서 그 시장이 오면서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이 확실히 옛날보다는 짧아졌어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그러면 압축적으로 이제 진행되죠. 네. 압축적으로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차트를 이래 보니까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한 3년 반, 4년 걸리는 때가 있었는데 최근 20년 동안에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전부 3년 안에 돌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 짧아졌고 수요는 계속 탄생하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뭐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이 난리잖아요. 로봇 맞아. 그렇죠. 로봇에도 다 필요할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만 버티시면 될 겁니다. 네.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쇼크가 나오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한때 58% 이상 갖고 있다가 네. 50% 지분율이 깨졌었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하면 이제 홍콩의 헤지펀드나 이런 프랍 데스크에 있는 거기서는 한다는 얘기가 너네 왜 사는데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삼성전자 뭐 원달러 환율 1,400원에서 사놓으면 원달러 환율만 그렇죠. 떨어져도 환해서 우리가 먹는다. 맞습니다. 요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것만 보면 우리가 못 따라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외국인의 롱텀 펀드 쪽에서 이 주식을 산다고는 하면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그렇게 짧기 때문에 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뭐 이게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요, 2분기 연속 그 삼성전자가 2분기 연속 반도체 쪽에서 적자를 낸 게 딱 2번 있거든요. 2000년 이후로. 네. 두 번밖에 안 돼요? 네네, 2번밖에 없습니다. 오. 그게 이번에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번은 금융위기니까 그거는 이제 빼야 되는 거죠. 왜냐면 2008년.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이 언제냐면 2001년 10월입니다. 네. 2001년 10월이면 닷컴 네. 버블이 한창 깨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가 2001년 9월에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두 번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시총이 20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예. 2002년 4월까지 3배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60조 중반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네. 주가가 3배 올랐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주가가. 그때 9.11 테러 터지고 7개월 동안 네네, 그렇죠. 예, 지수 자체가 따블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네네. 2001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76% 수익 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 네네네. 기준은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 또 4월까지 주가가 네네. 갔었기 쭉, 때문에 네, 올랐으니까요. 아유 식사가 왔네요. 코스 요리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좀 네네. 먹으면서 해라. 아, 네. 그렇게 이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예, 따뜻하게 나왔을 예, 때 예. 네네. 드시면서 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르신 먼저 드시죠. 어르신요? 아니 너무 하시는. 아까 잠시 로봇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 로봇에 제가 아는 거는 그냥 뭐 이 감속기, 네네. 관절에 해당되는 뭐 그런 거 좀 필요하다 그러고 이 로봇화가 되면 뭐 메모리, 낸드, 뭐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했을 때 네네. 거기도 뭐 메모리, 낸드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로봇도 뭐 모빌리티라고 하면 모빌리티거든요. 네, 이제 이동하니까. 네, 그렇죠. 사람이 뭐 타는 것도 모빌리티고 그냥 이제 사람 타지 않더라도 이동하는 거는 모빌리티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밑바닥에서 산업이 딱 태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OS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예. 우리 스마트폰 시대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예. 우리 지난 10년은 모바일 시대였잖아요. 휴대폰 하나 바뀌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완전 바뀌었죠. 네.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OS 경쟁이었어요. 애플은 iOS라는 걸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OS들이 나왔었죠. 뭐 파이어폭스, 뭐 윈도우 모바일. 근데 다 정리되고 결국 안드로이드 연합군만 남았잖아요. 예. 이번에도 아마 자율주행차 쪽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CES에서 저는 제일 주목해서 봤던 부분들이 뭐 메타버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았는데 빅테크 업체들 가지고 나온 OS, 그 OS가 어떤 게 주도 OS가 될 거고 그럼 그 OS가 세팅이 되면 OS에 맞는 두뇌 역할 칩을 하는 AP가 나오거든요. 예. 또 여기도 그러면 춘추전국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보면 애플은 A 바이오닉 칩 썼고 예. 안드로이드들은 굉장히 다양한 칩들이 또 있었죠. 그때 예. 뭐 퀄컴 스냅드래곤도 있었지만 뭐 삼성 엑시노스 그리고 그때는 엔비디아가 테그라라는 AP가 있었어요. 모바일 AP.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퇴출됐죠, 나중에는. 예. 네, 결국 살아남은 게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뭐 이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퀄컴 스냅드래곤이 거의 장악한 거죠, AP. 예. 그러면 OS가 먼저 정리가 되고 AP가 또 정리가 되고 거기에 맞게 이제 하드웨어 생태계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예.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자동차나 모든 디바이스 쪽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그때하고 지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AI예요. 모든 게 AI 반도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때는 AI가 어떤 필수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서 이 NPU라는 그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신경망 반도체가 중요해졌지만 처음부터 된 건 아닌데 지금은 모든 게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기본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뇌를 모방한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컴퓨터라는 거는 다 우리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CPU가 있고 낸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병목이 생기니까 D램이라는 거를 중간에 버퍼를 두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 그렇죠. 모든 컴퓨터가 네. 그런 식인데 근데 AI라는 거는 사람의 뇌를 모방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의 뇌는 프로세스하고 저장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람의 뇌처럼 프로세스하고 저장하는 게 같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후공정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지는 게 계속해서 그래서 AI 반도체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네. 그게 결국 AI를 연산하는데 가장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든 로봇이든 드론이든 다 기본적으로 AI 칩이 내장될 것 같습니다. 그 스냅드래곤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우리도 AP 해서 엑시노스나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왜 기술 때문에 퀄컴한테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하고의 밸류 체인상에서 야 삼성전자 너는 CPU, AP 하지 마. 그냥 디램이나 낸드나 만들어.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OS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AP를 하게 되면 OS 업체하고 딱 붙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배워요. 아, 네, 그거는 있는데 일단 퀄컴하고 삼성의 엑시노스가 실력차가 벌어지게 된 거는 예. 결국 설계 기술에서 한번 졌던 거고요. 아, 설계 네네. 기술에서. 그러니까 초창기만 해도 이제 그 보통 우리 모바일 AP라는 것들 칩을 설계하려면 예. ARM이라는 회사에서 예. 코어를 가지고 와서 아키텍처를 가져와서 쓰거든요. 예. 그러면 아키텍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CPU라는 부분하고 GPU. 초창기만 해도 CPU는 엑시노스, GPU는 퀄컴 스냅드래곤 이런 게 많았어요. 벤치마크 테스트 자체가 해보면 CPU는 삼성이 더 낫고 GPU는 스냅드래곤이 더 낫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점점 따라잡힌 거죠. 삼성이 한때는 CPU 커스텀, 그러니까 ARM에서 CPU하고 GPU를 가져오지만 이걸 최적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 예.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몽구스라는 팀이 이제 오스틴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좀 실기했던 부분이 몽구스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퀄컴 같은 경우는 GPU 쪽에 아드레노라는 그 팀 자체를 AMD에서 그냥 통으로 들고 와서 이제 인수를 해버렸고요. 근데 이제 삼성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CPU가 ARM이 제공해주는 CPU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게 커스텀을 한다고 해서 차별화 포인트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CPU 대신에 이제 앞으로 뜰 뉴럴 프로세스 유닛 쪽, 그러니까 NPU 쪽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산이었던 거죠. 결국은 CPU, GPU에서 다 뒤처지게 된 거죠. 스냅드래곤에서.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한테 3년만 참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마 3년 95,000원, 96,000원에 펜트하우스에서 주식 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